북한이 핵 타격을 모의해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터뜨리는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중에서 폭발하면 파괴력이 더 커져서 우리의 대도시와 군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2년 5개월 만에 자율화됐습니다. 의무화 해제 첫날인 오늘 대중교통 이용객 대부분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곧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와 전 씨가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전 씨 지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핵 타격을 모의해서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터뜨리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 폭발 시 파괴력이 훨씬 더 커져서 피해가 확산되는데 우리의 대도시를 상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틀에 걸쳐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고 딸 주에도 또 대동했습니다. 북한은 시험용 핵 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이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돼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중 폭발은 파괴력이 지상 폭발보다 훨씬 더 넓어져서 대도시 등에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중 폭발은 파괴력을 최대화해서 피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800m 정도의 공중 폭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100kg급의 파괴력을 상정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건물이 많은 대도심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폭탄을 높은 고도에서 터뜨리면 강력한 전자기파 EMP가 발생해 전자기기와 통신은 물론 최첨단 군사장비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이번 시험은 대량 살상 효과와 함께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지도하면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기에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라야 전쟁 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며 특히 핵무력 건설의 중요 방향과 핵무력의 전쟁 준비에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더 키웠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정찰 위성, 정상 각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수순으로 나아가며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18일에서 19일 핵 타격을 모의해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터뜨리는 훈련을 하는 등 핵 위협 수위를 높인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의 연례적 방어적인 훈련에 대해 북한이 침략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매도하고 적반하장식으로 핵 무기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한 원인과 책임은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5년 만에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병대는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훈련은 2018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5년 만에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재개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3기 첫 정상회교 일정으로 러시아 방문길에 오르면서 평화의 여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 주석은 방러 직전 러시아 매체에 보낸 기고문에서 우크라 전쟁 1년에 맞춰 중국이 내놓은 평화 중재 방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결 방법은 없다며 모든 당사자가 대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중국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환영하고 양국 관계가 역대 최고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이 게시한 기고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균형 잡힌 입장과 역사적 배경,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 평가한다며 위기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성공이다, 굴욕 외교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YTN에 출연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계속 연기할 수 없다며 과거사 문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를 해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일 재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위축된 현상들, 양국 안보 협력의 절실함 이런 것들을 계속 파행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법치국가로서 한일이 글로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계속 연기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떻게 일본 정부 입장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피해자들 목소리는 묵살하냐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해봅시다.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오랜 법적 투쟁을 통해 권리를 획득했고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구체적인 사실 인정은커녕 이를 부인하고 사과도 배상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칭 대리인이 나서서 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며 가해자에게 면책권을 주고 내가 돈 대신 줄 테니 받아라 윽박지르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걸림돌이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부터는 칭찬을 들었다고 기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일본 정부와 관계자들 입장은 그리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자국 국민의 입장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묵살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켜야 될 국민이 누군지 도대체 어디 서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야당의 비판은 주말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대일굴욕대책위 김상희 위원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이 일본 기업이 낼 돈을 한국 기업이 내도록 하는 굴욕적인 그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갔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퍼주고 갖다 바친 건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서 일본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제를 잔뜩 줬어요. 청구서를 잔뜩 줬습니다. 위안부 문제 착실히 이행하라든가 또 독도 문제라든가 또 후쿠시마 수산물 그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든가 정말 황당한 그런 압력을 받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가서 이거를 바쳐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조공 외교다, 굴욕 외교다, 굴종 외교다, 호구 외교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규탄대회에 나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가고 있다. 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한일 선동이야말로 옛날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이 80척이 넘습니다. 일본의 잠수함 탐지 기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의 저런 힘을 빌려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그게 친일 국방입니까? 자, 북한,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간의 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그 어느 때보다도 기묘하고 절실한 때 아닙니까? 이것이 친일 국방으로 매도되고 삼전도의 굴욕으로 매도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일 선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구상 유치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요구했다며 다만 이런 문제에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2018년 발생한 레이더 초계기 갈등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다며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한 위원장에게 오는 20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장 등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해서 이번 주 발표가 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출입 기자단과 만나서 신임 국수본부장 발표가 이번 주에 날 것으로 기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온 만큼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윤 청장은 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재공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내부 인사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심전심 아니겠냐며 내부 발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세계 금융 불안의 중심에 서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해 금융시장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미 금융권 구원투수로 나설 전망인 가운데 미 상원은 재무부 등의 실리콘밸리 은행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UBS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여파로 위기에 빠진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했습니다. UBS는 인수 금액으로 10억 달러를 제안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를 거절해 32억 달러로 올려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번 인수 지원을 위해 최대 1,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이번 인수 타결 이후로 두 은행의 모든 사업 활동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 협상 타결로 세계 증시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Well, if a deal is reached tonight per se, that's of course a key condition that markets will be stable tomorrow.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위기에 처한 금융권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구원투수로 나설 전망입니다. 버핏 회장이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과 은행권 위기와 미국 지역은행 투자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버핏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최대 은행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자본 조달을 돕는 등 구원투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I'm calling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Fed. 워런 의원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경영진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들의 잘못된 경영은 입법부와 규제당국 실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엔 동결을 택하거나 올리더라도 이른바 베이비 스텝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 배경을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덮친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의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금리 인상으로 신생 기술 기업이 입은 타격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옮겨갔고 설상가상으로 실리콘밸리뱅크가 주로 투자한 채권 가치도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락가락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역시 혼란을 키우며 연준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And I stress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is.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극단적인 긴축의 배경이 됐던 고물가는 조금씩이나마 잡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 올랐습니다.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지만 지난 2021년 9월 이후론 가장 작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하고도 부합을 했고 그래서 조금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러면은 이제 3월 이후로는 5%대로 확실하게 거의 진입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둔화하는 물가 흐름 속에 은행의 줄 파산까지 연준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0.25%포인트, 이른바 베이비 스텝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려가 많아지게 되면은 조금 대차대조표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에서 기대에 따라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고 추가적으로 뱅크런을 막아야 되는 공적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기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긴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SVB 은행 붕괴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대두하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19년부터 이 은행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우려를 드러낸 거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SVB 직원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입수해 연준이 지난 2019년 1월 이 은행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주의를 요구하는 문제로 규정해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20년에도 연준은 SVB 위험 통제 시스템이 대형 금융기관이나 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은행 지주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통보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오히려 오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예금 금리 평균이 3%대까지 내려앉은 것과도 정반대 흐름인데요. 관련 내용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금융권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향하는 곳,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저축은행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연봉이다 라고 하면 막 7천, 8천까지 주는데 요즘 5천만 원 연봉이다면 3천, 4천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난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를 감당한다는 건데 최근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더 높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공시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6.28%로 전달보다 0.2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출금리 인하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정반대 움직임입니다. 반면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평균 5%를 넘겼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현재 3%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낮아지는 예금금리에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건 지난해 출혈 경쟁을 벌인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에서는 고금리 특판 상품이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목돈을 넣으려는 사람들이 영업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여파로 조달금리가 올라 대출금리도 자연스레 오른 겁니다. 신용대출 상품도 대부분 고정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만기가 한번 돌아와야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나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금리 상승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돼 있어서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대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대출 상한 금리에 의해서 묶인 상태에서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출 상한 금리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높아지는 연체율 등에 대한 건전성 우려도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연초부터 예금 금리를 내렸던 만큼 다음 달부턴 대출 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유럽 은행권 위기로 번지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에 나온 경제 전문가는 우리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목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도대체 뇌관은 뭐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레고랜드발 사태로 굉장히 취약해진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부동산 PF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이 PF에 걸린 이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중소형 건설사는 물론이고요. 제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다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이제 비은행권 부동산 PF를 좀 봤더니 지난해 6월 말 기준 191조가 넘었어요. 이게 4년 새 거의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체율도 오르고 있어요. 연체율도 지금 2.4%로 2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을 포함해서 유동성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대책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개인들의 이제 뱅크런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저축에 대한 예금자 보호한도도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저축의 거의 한 60% 이상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들이거든요. 그 사이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걸 감안하게 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건 대통령 시행령만 갖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국회에는 여야 합의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 상향하자라는 안이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가 빨리 이걸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안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며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 대신 주 69시간 경무만 부각되자 거듭 홍보와 손질을 주문한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일본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협력에 관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트나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 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혼잡 시간대나 고위험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됩니다.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는데 올봄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져 건강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얼마나 심합니까?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높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배기가스 배출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됩니다. 실제 수도권은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높습니다.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경기도, 충남과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발령됐습니다. 그제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 대기 정체로 아침에 낀 짙은 안개와 오염물질이 결합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아진 것이 원인입니다. 동쪽 일부를 제한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어서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외출할 때 KF80 이상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되겠고 모레 오후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두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SO일 울산 공장에서는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야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진화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70대 남성이 불을 끄려다 손과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남성이 밭두렁에서 건초를 태우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지붕을 뒤덮었습니다. 어젯밤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식당이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1층짜리 건물을 모두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인도위 차량의 앞쪽 범퍼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점으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남성이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차량이 변압기와 충돌하면서 정전 신고가 여러 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울산 울주군에 있는 SO일 공장에서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SO일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찰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와 관련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화재 당시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은 직원들이 상해를 당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와 전 씨가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국가수사본부 정례간담회에서 전 씨가 SNS에 언급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지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거로 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유아인 씨 변호인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철폐연대가 서울시를 향해서 장애인 표적 조사를 멈추지 않으면 오는 23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18일 석방된 뒤 이틀 만에 공식 석상에 나온 박경석 대표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휴전 제안에 따라 선전전만 진행해왔지만 서울시가 표적 수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오는 23일부터는 다시 지하철을 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 이호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분쟁 도중 최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만화계가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은 이호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대책위는 이호영 작가를 상대로 애니메이션 제작업체가 낸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 명예를 되찾고 검정 고무신 캐릭터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로 지난해 5월 문을 열었죠. 춘천 레고랜드. 자치단체 예산도 상당 부분 투입됐는데 개장 첫 해 운영 결과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부터 경제 유발 효과, 관광객 유치까지 어느 것 하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인데요. 겨울 휴장을 마치고 재개장을 앞둔 레고랜드. 올해는 어떨까요?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시작은 좋았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인파에 장밋빛 기대를 키웠습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 관광객, 9천 개의 일자리, 지방 세수만 연간 44억 원을 벌어들일 거라 장담했습니다. 시작은 좀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겠으나 한 150만, 200만 선에서 저희가 보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람객은 날이 갈수록 줄었고 급기야 지난 1월부터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철 놀이기구 관리와 유지 보수를 이유로 3개월간 문을 닫은 겁니다. 직원 8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계약직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오는 24일 재개장을 앞두고 다시 500여 명을 채용하지만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200만 명을 예상한 연간 관광객도 마찬가지. 레고랜드가 방문객 수치 등 경영 지표를 비공개한 탓에 정확한 방문객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춘천시가 통신사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관광객 수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방문객 수는 약 67만여 명. 이마저도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수가 달라 진위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춘천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있는데 그럼 레고랜드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관광객 수, 입장객 수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도 기대 이하입니다. 강원도는 연간 200만 명이 다녀갈 때 입장료 수익에서 2억 원 정도를 받기로 약속했는데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반면 운영사인 멀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은 물론 테마파크 39만 제곱미터 부지는 10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 보강 후 오는 24일 재개장을 앞둔 레고랜드. 올해도 장밋빛 기대를 키우는 이유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국책 과제로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속철도와 트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트램은 국내 입찰 때 외국산에 대한 방어 장치가 부실해 중국산에 빼앗겼고 고속철도 오늘 발표되는 코레일 입찰에서 마찬가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탄소 배출 없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를 달리는 한국산 트램. 튀르키예에서도 시민의 발이 들고 있습니다. 트램 기술은 무려 10년여 동안 888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책 사업입니다. 정작 국내에선 우리 기술로 만든 트램이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선 트램 사업은 핵심인 기계 분야에서 주로 중국 기술을 들여온 업체가 따냈습니다. 차량 구매 부품 공급자 목록을 보면 기계 분야는 주로 중국산이고 국내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 대차 시스템엔 중국 국영기업 CRRC, 중고 중차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가격만 주로 따지는 최저 입찰제 때문입니다. 무려 20년 넘게 2조 7천억 원이 투자된 고속철도 기술도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맨 앞에 동력차가 뒤에 연결된 객차를 끌고 달리는 동력 집중식은 프랑스에서 7천억 원 넘게 지급하며 배워왔고 동력차 없이 객차 밑에 모터를 분산 배치해 주행하며 가속과 감속이 뛰어난 진일보한 형태인 동력 분산식 열차 기술은 국책 과제로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내 고속철도 입찰엔 고속철 설계나 제작 실적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능력 검증 과정이 모호하거나 유명무실한 기술 평가를 통과하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철도공사는 일단 기술평가는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어요. 85점 이상 되는 데는 다 참여한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입찰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낙찰되니까 사실 최저가 낙찰제나 거의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미국과 EU, 일본, 중국은 핵심 인프라인 고속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중심의 입찰 제도 같은 철저한 규제 장벽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국책 과제 기술은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소 30년 동안 쓰면서 정비하고 보수하고 하는데도 또 역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는 그 당시에 구매값뿐만이 아니라 향후 쓸 수 있는 연도 총 30년 동안의 전 생애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가운데 오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코레일의 KTX 평택 오송선 고속열차 입찰에서 혈세를 들여 개발한 고속철 기술이 과연 선택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에콰도르의 한 항구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고 부두에 있던 박물관도 바다에 잠겼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콰도르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라 황급히 대피합니다. 건물 옥상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불안해 어쩔 줄을 모릅니다. 현지 시간 18일 에콰도르 항구 도시 과야킬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거나 훼손됐고 산사태로 일부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Desgraciadamente se le cayó su casita abajo, su familia quedó aplastada con el agua llena. Perdió 5 familias. 에콰도르 해안 지역 한 부두에 있었던 박물관은 지진으로 바다에 빠져 지붕만 내밀고 있습니다. 60여 년이 된 이 해양 박물관은 최소 5,000개의 해양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일단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De acuerdo con el Instituto Oceanográfico, no se han dado las razones para preocuparse por un tsunami. 국경을 맞대고 있는 페루에서도 지진의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소방대원들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진으로 통신과 전력이 마비돼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더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첫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 에콰도르에서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재앙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방글라데시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길가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어제 오전 방글라데시 남서부 도시 쿨라에서 수도 다카로 향하던 버스가 쉬부차르 지역의 한 고속도로 다리 진입로에서 난간을 들이받은 뒤 9m 아래 도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19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과속으로 버스가 통제력을 잃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수변 도시의 변신과 한강,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독일 함부르크는 엘베강의 낡은 창고를 고쳐 독특한 디자인의 콘서트홀 에프필하모니를 세웠는데 쇠락하던 항구 도시가 한순간에 문화예술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울시도 여의도에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변 랜드마크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부르크 중앙을 가로지르는 엘베강. 항구의 끄트머리 오래된 창고의 붉은 벽돌 위로 얼어붙은 파도의 형상이 넘실거리는 엘프필하모니입니다. 강을 따라 음악이 흐르는 듯한 콘서트홀입니다. 벽돌과 푸른 유리 사이 8층 더 플라자 전망대까지 누구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함부르크 시내와 엘베강의 전경이 360도로 보입니다. 그 위에 새로 올린 70m의 유리 건물 중앙에는 1년 내내 음악 공연이 열리는 그랜드홀이 자리 잡았습니다. 건물 양쪽엔 호텔과 주거지역이 있는데 상상력과 기술력이 합쳐진 복합 건물입니다. 2017년 문을 열자마자 구름처럼 방문객이 이어지면서 엘프필하모니의 예술적 경제적 가치는 일찌감치 검증됐습니다. Dahin kommen ca. 900.000 Konzertbesucher im Jahr. Und dazu noch einmal ein paar Millionen, die nur auf die Plaza kommen, aber nicht ins Konzert gehen können. 옛것과 새것, 다양한 문화의 공존으로 엘프필하모니는 함부르크를 예술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엘프필하모니를 참고해 여의도에 짓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한강이 보이는 여의도 공원에 앉힐 예정입니다. 우선 상반기 중에 디자인 공모를 먼저 합니다. 이후 적정 공사비를 결정하는데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엘프필하모니 못지않은 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 바꿀 계획입니다. 엘프필하모니 하나 지어놓고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관람객,
관광객 숫자가 아주 폭증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잘 지어놓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하나의 브랜드도 바꾸고 먹여 살린다. 서울시는 또 동서로 단절되고 근린공원 수준인 여의도공원도 세계적 수준의 도심 문화 공간으로 재편합니다. 함부르크에서 YTN 김준길입니다.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0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저녁밥 제공을 축소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을 김다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교시도 시작하기 전인 아침 8시부터 대학생들이 식당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단돈 1,000원에 제공되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반찬을 마음껏 골라 담아 먹을 수도 있고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1,000원 학식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도 계속 1,000원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조금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입학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1,000원 학식을 먹었거든요. 월세, 학원비 등 안 오른 게 없는 요즘이지만 학식만큼은 가격이 저렴해 든든합니다. 19년도 때부터 계속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쭉 1,000원이었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학식은 계속 가격이 안 바뀌어서 좀 부담이 자취생의 입장으로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재료비가 부쩍 올랐지만 졸업생들의 기부금 등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원래 높은 결식률을 보이고 있고 최소한 이 1,000원 가격을 유지해서 우리 학생들은 아침 한 끼라도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선배들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자 1,000원 아침밥을 판매하는 또 다른 대학교. 최근 총학생의 지원으로 공짜로 아침을 제공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나눠주기 시작한 식권 100장은 20분 만에 동났습니다. 행사 시작한 날부터 매일매일 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오늘은 특히 더 공짜로 행사를 또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평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도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학교에서 한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3일째 지금 먹고 있거든요. 두 대학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학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이 이런 건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선 인건비 상승으로 조리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식당 5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사실 학교에 남아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이제 비싼 돈 주고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살짝 좀 학식이 오래 열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학식은 저렴하다는 게 오랜 인식입니다.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무시하지 못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으로 서울대와 포항공대 등 대학 4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1,000원을 내면 나머지 금액을 학교가 보조하는 지원 사업으로 최근 물가와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대학교에서 신청 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을 계속 이어가길 희망하는 대학생이 99%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본격 출항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첫 소집 명단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한 태극전사들과 오현규, 이기재를 포함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오후, 김민재와 이강인은 내일 입국해서 차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시야가 뿌옇고 공기가 답답합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호흡기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9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4배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그 밖에 서쪽 지방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점검 조치가 발령 중인데요. 이 지역은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요.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 온화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20도, 광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그만큼 더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까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